서울에 분주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한 여자가 걸음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임신 9개월의 배를 양손으로 부여잡은 이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병원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의 발자국 뒤로 양수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도와주세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박지연은 고통과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근무를 막 시작한 베테랑 의사 김도연은 지연의 외침을 듣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숙련된 간호사 이미래가 휠체어를 가지고 달려왔고 두 사람은 함께 지연을 분만실로 신속하게 이동시켰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휠체어가 갑자기 멈췄고 검은색 털이 윤기 있는 개 한 마리가 휠체어의 금속 프레임을 물고 으르렁거리며 서 있었다. 그 개의 눈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누구도 지연을 데려갈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봐. 비켜. 우리는 통과해야 해. 김 의사가 외쳤지만 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병원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반쯤 열린 문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개의 으르렁거림과 지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들렸다. 이 개는 어디서 왔지? 청소부가 대걸레를 꽉 쥐고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속삭였다. 그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통에 몸을 비틀던 지연이 목을 뒤로 젖히고 인간처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울음소리도 비명도 아닌 길고 깊은 하울링이었다. 몇 초 후, 개는 갑자기 휠체어를 놓아주고 귀를 쫑긋 세웠다. 한 번, 두 번 짖더니 그 소리는 병원 복도를 울렸다.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은 진통의 틈새에서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개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아픔과 피로로 흐릿한 눈으로 속삭였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개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고 그 눈은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놀라운 지능으로 빛났다. 그런 다음 두 걸음 물러섰지만 떠나지는 않았다. 그는 그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침묵의 가디언처럼 모든 것을 관찰했다. 김 의사는 머리를 흔들며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자,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없어. 그는 손이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와 미래는 다시 힘을 주어 휠체어를 밀었고 분만실로 향했다. 분만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행동에 들어갔다. 김 의사는 신속하게 수술용 장갑을 끼웠고 지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축 늘어져 있었다. 박지연 씨, 몇 개월이신가요? 그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가슴이 경련하며 오르내렸다. 진통 사이에 그녀는 대답했다. 9개월이에요. 쌍둥이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 초음파 검사는 받으셨나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넘쳤다. 뜻밖의 임신에 그녀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답변이 공중에 무거운 구름처럼 떠 있었다. 김 의사와 이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했다. 뭔가가 옳지 않은 것 같았다. 출산 전 관찰이 없는 쌍둥이 임신은 너무 위험했지만 더 질문할 시간도 없이 지연은 신음소리를 내며 잠시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손은 휠체어 손잡이를 너무 세게 잡아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미안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울었다. 그녀의 몸은 경련적인 고통으로 활처럼 휘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료진은 그녀를 출산 자세로 배치했다. 김 의사가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미래는 지연의 한 손을 잡고 조용히 힘을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양막이 파열되었다. 진통은 격렬한 파도로 덮쳤고 지연의 몸은 둘로 찢어질 것처럼 떨렸다.
하지만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 지연 씨, 강해져야 해요. 힘껏 밀어보세요. 미래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격려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얼굴이 붉어지며 전력을 다해 밀어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았다.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거대하고 불균형한 배는 터질 것 같았고 피부는 한계까지 늘어났지만 아기는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병원 밖에서 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깼다. 길고 깊은, 거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하울링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벽을 통과해 스며들었다. 동시에 지연은 눈을 뜨고 입을 벌리며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그녀는 리드미컬하고 끊임없는 소리로 하울링을 시작했고 분만실은 이상하고 원시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다. 밖에서 개는 크게 대답하듯 짖었다. 마치 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았고 그 침묵의 대화에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김 의사와 이 간호사는 마비된 듯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 든 도구는 떨렸다. 지연이 다시 하울링을 했고 그 소리는 병원의 차가운 벽에 반영되어 유리창을 진동시켰다. 밖에서는 개가 응답하듯 하울링했고 그 소리는 복도를 타고 위층까지 들렸다. 간호사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멈춰 섰고 환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며 로비의 경비원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떨리는 물을 담은 유리잔을 든 청소부가 속삭였다. 그때 지연의 목구멍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담은 듯한 너무나 본능적인 소리였다. 김 의사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나오고 있어요. 미래 씨, 지금 여기 당신이 필요해요. 이미래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일들의 연속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그녀는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충격을 털어내기 위해 몇 번 눈을 깜박이고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심포니의 멜로디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김 의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도 손은 안정적이었고 조심하세요. 그는 아기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변했다. 그의 눈은 순수한 공포에 크게 뜨였고 입을 벌린 채 무음의 비명을 지르다가 그 소리는 놀라움의 헐떡임으로 바뀌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생각 없이 아기를 미래에게 건네주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쓰러지는 소리는 그의 비명소리에 묻혀버렸고 너무 큰 소리여서 밖에서 짖던 개의 소리조차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다. 아기를 팔에 안은 미래는 자신의 심장이 통제불능의 드럼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감이 작은 사내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리가 비틀거리며 그녀는 벽을 붙잡았다.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다. 제 정신이 돌아오기도 전에 휠체어에 여전히 누워있는 지연이 다시 하울링을 했다. 그 소리는 높고 절망적인 폭발음으로 들렸다. 하울링 사이에 두 번째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미래는 등줄기에 얼음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럴 수가.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고 분만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기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그 혼란스러운 날로부터 정확히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영과 그녀의 남편 정민호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 그들의 관계는 동화 같았다. 사랑, 열정, 그리고 속삭여지는 약속들로 가득 찬 격렬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꿈꾸고 완벽해 보이는 인생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은 견디기 힘든 무게처럼 그들에게 내려앉았다. 매일이 일상적이고 불편한 침묵을 가져왔고 아무도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유리 같은 날들이 천천히 금이 가며 거리가 벌어져 갔다.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생긴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에 다시 불꽃을 일으키고 남아있는 것을 강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속에서 그들은 가족을 확장할 시간이 되었다고 결정했다. 아이를 갖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줄 공통된 꿈이었다. 그들은 밤을 보내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이름을 고르고 아기 방을 계획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끝없는 시도, 값비싼 치료법, 전문가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임신을 할 수 없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마다 좌절감은 커져갔고 둘 다 숨이 막히는 긴장 상태에 놓였다. 1년의 검사 후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이 도착했다. 민호는 불임이었다. 그의 불임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의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였다. 민호는 보디빌더였고 육체적 완벽함을 달성하는 데 사로잡혀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경고, 위험, 결과를 무시하고 과도한 용량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 그가 자랑스럽게 과시하던 조각 같은 체형은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라는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민호는 자신의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상처로서 조용한 원한을 품기 시작했다. 민호는 죄책감에 빠졌다. 그가 거울을 볼 때 강한 남자가 아닌 실패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둘 사이에는 침묵이 깊은 골짜기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되어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거의 시선을 교환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처럼 지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논쟁은 폭발적이었고 비난과 억제된 눈물로 가득 찼다. 집안의 공기는 질식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공허함 속에서 지연은 역사를 바꿀 결정을 내렸다. 지연의 슬픔을 알아차린 친구는 최근에 출산한 개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요. 꼭 한번 보러 오세요. 그녀는 거의 무심코 말했다.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친 지연은 큰 기대 없이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태어난 강아지들 중에서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튼튼한 검은 네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였는데 그 강아지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강아지는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생명력이 넘쳐서 그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를 팔에 안았을 때 그녀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 내 이름은 대양이 될 거야. 그녀는 결심했고 그것이 모든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강아지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대양을 집에 데려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호는 마당을 뛰어다니는 개를 보고 짜증이 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죠? 그는 팔을 꽉 교차시키며 물었다. 꽉 끼는 티셔츠 아래로 근육이 긴장되었다. 지연은 밝은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양이에요. 오늘 데려왔어요. 민호는 분노로 눈을 빛내며 코웃음을 쳤다. 농담해요. 개가 여기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집안에 털이 날리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동물과 내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고요. 지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 제발. 당신은 몇 년 동안 나를 보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혼자예요. 당신이 나와 이야기하지 않겠다면, 내 파트너가 되지 않겠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거예요.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가혹한 말이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했다. 당신은 나와 걔를 교환하는 거에. 정말로,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꼬리를 흔드는 대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마도 이 몇 분 동안 그가 지난 몇 달보다 더 많이 내 눈을 바라봤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감정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지연은 논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대양을 팔에 안고 방에 틀어박혔고 그동안 민호는 문을 세게 두드렸다. 그 동물을 당장 여기서 내보내세요. 그는 반대편에서 주먹으로 나무를 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강아지를 꽉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더욱 멀게 느껴져 그녀는 대양을 자신의 동반자이자 피난처로 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은 더 악화되었다. 예전에는 침묵하고 서로를 피했다면 이제는 매일 싸웠다. 민호는 대양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과 지연 사이의 간극을 상징한다고 확신했다. 이 동물이 당신을 나에게서 훔치려고 해요. 그는 비난으로 가득 찬 어조로 그녀를 비난했다. 아니요, 민호. 먼저 떠난 것은 당신이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가 보기를 거부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해하려고 하거나 망설이면서 키스를 나누거나 어둠 속에서 약속을 속삭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양이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기에 충분했다. 당신은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해요. 민호는 좌절감으로 공기를 차며 소리쳤다. 그동안 지연은 점점 더 걔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대양은 쑥쑥 자라서 검은 털이의 빛을 받아 반짝였고 눈은 항상 지연을 향해 있었다. 외로운 순간에 그녀는 책과 온라인 기사를 탐독하며 걔 행동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앉아있기나 눕기와 같은 기본적인 명령을 가르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더 큰 것이 되었고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워졌다. 나는 대양의 표정, 그가 내는 소리, 모든 울음소리, 모든 짖음의 의미를 관찰했어요. 우리는 일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지연은 후에 회상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잔디밭에 누워있던 지연은 대양에게 미소를 지으며 순수한 재미로 짧게 하울링을 했다. 놀랍게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하울링하며 귀를 세우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고 흥미를 갖게 되어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다시 하울링했다. 대양도 즉시 따라했고 그 소리가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떨리는 흥분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대양에게 개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의를 끌기 위한 길고 낮은 하울링과 무언가를 중단시키기 위한 짧은 짖음을 했다. 그는 마치 둘만의 비밀 언어,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를 발전시킨 것처럼 인상적인 지능으로 따라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상황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 어느 저녁, 민호는 땀에 젖고 지친 채 체육관에서 돌아와 웃음소리를 듣고 정원에서 멈춰 섰다. 잔디 위에 누워있는 지연이 대양을 향해 하울링을 하고 있었고 걔는 그녀 주위를 뛰어다니며 활기찬 짖음으로 반응하고 끊임없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웃으면서도 가볍게 그를 바라보았다.
대양에게 몇 가지 명령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설명했다. 민호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렸다. 언제부터 걔에게 뭔가를 가르치는데 짖어야 했죠. 당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연. 그녀는 한숨을 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그가 그렇게 잘 따라 하더라고요. 봐요. 그녀는 낡은 비치 샌드를 물고 있는 대양을 가리켰다. 지연은 짧고 단호하게 한번 짖었다. 걔는 즉시 멈추고 샌드를 떨어뜨린 후 앉아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봐요. 하울링은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고 짧은 짖음은 뭔가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진심 어린 미소로 빛났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몸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연. 당신은 개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물러서지 않았다. 누가 제정신이 아닌지 알아요, 민호. 당신이에요. 몇 년 전 아이를 갖자는 우리의 꿈을 깨뜨린 그 어리석은 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부터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를 미쳤다고 부르고 있어요. 말들은 화살처럼 날아가 각각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렸다. 민호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를 불임으로 만들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복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손을 대며 자신을 갉아먹는 좌절감을 억누르려고 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매일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는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져 거의 속삭이는 소리였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지연을 정원에 혼자 남겨두었다. 침묵은 담요처럼 무거웠다. 그날 밤, 민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화가 난 움직임으로 옷을 배낭에 쑤셔 넣었다. 그는 돌처럼 진지한 얼굴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지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됐어요, 지연. 나 떠나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떠난다니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이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싸우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충분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하며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지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 생활은 붕괴되고 있었다. 하지만 첫 키스, 함께 웃었던 밤들, 함께 세운 계획들 등 행복했던 시간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때 지연이 다가와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민호, 다시 한번 시도해봐요. 그녀는 눈물로 그의 셔츠를 적시며 간청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지연,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한 번 더 노력해봐요. 가방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마치 그 접촉으로 모든 균열을 치유할 수 있을 것처럼 몸을 밀착시켰다. 키스는 나중에 왔지만 그것은 절박하고 굶주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치 사랑이 수년간의 고통을 지울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예전처럼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대양에 의해 깨어났는데 개는 이를 사용해 양말을 당기고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화가 난 그는 일어나 소리쳤다. 망할게. 그는 발로 동물을 밀어냈다.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이 개가 나를 깨웠어요. 나와 놀고 싶었던 거예요. 민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제발, 민호. 그는 그냥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폭발했다. 놀자고. 이 동물이 왔을 때부터 나를 짜증나게 한다는 걸 알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이 동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고, 비난과 행동의 같은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찾아왔다. 몇 주 후, 지연은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자주 어지러움을 느껴서 벽에 의지해야 했다. 커피, 향수, 식기세제 등 약간이라도 강한 냄새를 맡으면 메스꺼움이 왔다. 민호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렸다. 지연, 무슨 일 있어요? 당신은 그 개와 함께 하루 종일 바닥에서 뒹굴고 있어요. 어쩌면 벼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비난보다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물론, 범인은 항상 대양이죠.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친구의 조언으로 화장실에서 혼자 임신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쥐었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을 때, 그녀는 뒤로 쓰러질 뻔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났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민호는 불임이었고 의사들은 그것을 확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충격 상태에서 그녀는 그 소식을 깜짝 놀랄 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그녀는 그것이 결혼 생활의 상처를 치유할 신의 선물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 오후, 부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은 작은 상점에서 하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샀고,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고, 좋은 식탁보를 깔고, 작은 신발을 중앙에 뚜껑이 있는 접시에 놓았다. 이 순간을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체육관에서 지친 채 도착한 민호는 로맨틱한 설정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저녁 식사는 뭐죠?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연은 긴장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결혼 생활의 새로운 단계를 기념하는 저녁 식사예요. 그녀는 감정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고개를 저었다. 새로운 단계라고요. 알겠어요. 하지만 왜? 뚜껑을 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민호는 망설였지만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작고 섬세한 신발 한 켤레가 접시 중앙에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물건을 응시한 채 굳어버렸다. 지연은 말을 하기 전에 블라우스를 살짝 들어 올려 배를 노출시켰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녀는 빨간 립스틱으로 저는 임신했어요 라고 썼다. 민호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임신했어요. 민호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려는 것처럼 몇 번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의사들은 제가 불임이라고 했어요. 모든 검사가. 지연은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꽉 맞물렸다. 어쩌면 그건 기적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신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걸 거예요. 그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연을 손등처럼 알았다. 그녀의 습관들, 그녀의 일상, 그녀의 걸음걸이를. 그는 그녀가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감정으로 몸이 떨리며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배를 껴안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끊어지며 속삭였다. 그때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대양이 방으로 들어왔다. 꼬리는 천천히 움직이며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는 처음으로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가족은 재건되었고 꿈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고 지연의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대양은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처럼 더욱 그녀에게 집착적인 보호자가 되었다. 지연이 앉을 때마다 그는 마치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연의 배에 머리를 얹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민호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대양은 이를 드러내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경고하듯 으르렁거렸다. 이 개는 이상해요. 민호는 어느 저녁 소파에서 아내 옆에 누워있는 개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양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는 그냥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녀는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불편한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연의 배는 놀라운 속도로 커지고 있었고 정상적인 상태를 훨씬 넘어섰다. 그것은 너무 크고 불균형해서 정상적인 임신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다. 더 나쁜 것은 지연이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깜짝 선물로 남겨두고 싶어요. 그녀는 흥분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을 놀라움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미스터리,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불확실성으로 보았다. 거실에 들어갈 때마다, 소파에 누워 대양에게 하울링하거나 짖는 지연을 볼 때마다 그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개는 즉시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그녀의 배를 핥았다. 민호의 마음속에 피해망상이 잡초처럼 자라기 시작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는 이 불합리한 생각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그가 그것들을 무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임신 9개월째가 되었을 때 지연은 거대했고 그녀의 배는 거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너무 커서 거에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의심에 사로잡힌 민호는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지연, 이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인가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충격이 얼굴에 새겨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을 보세요. 당신의 배는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당신은 초음파 검사를 거부해요. 그는 주저하며 그녀 옆에서 쉬고 있는 대양에게 시선을 떨어뜨렸다. 지연은 남편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 순간 그의 암시를 이해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전율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민호,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분노가 담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긴장으로 인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연. 이 개는 당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는 나에게 으르렁거리고, 당신은 그에게 하울링하고, 그는 당신의 배를 핥아요.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해요. 그녀 안에서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런 미친 말을 하지 마세요. 지연은 어렵게 일어서서 눈에서 분노가 타오르며 소리쳤다. 다툼은 더욱 격화되었고 가혹한 말들이 칼처럼 날아다녔다. 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당신과만 함께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민호는 감정에 눈이 흐려지고 물건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체육관에 갈 거예요.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목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혼자 서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첫 걸음을 내딛자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공포에 빠진 그녀는 몸을 떨며 민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숨이 가빠지고 절망감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대양을 보았다. 대양아, 이리 와.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걔는 한 번 짚고 달려가서 열쇠고리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그것은 차 열쇠였다. 지연은 움직일 때마다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어렵게 차 문을 열고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대양은 조수석으로 뛰어올랐고 온몸이 떨리고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치며 그녀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바로 이렇게 그들은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 도달했다. 지연이 분만실에서 출산하는 동안 밖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주인의 마지막 하울링을 들은 대양은 번개처럼 병원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차들과 보행자들을 피하며 이웃거리를 가로질러 달렸고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다. 지연의 하울링에는 민호를 찾으라는 잘 알려진 명령이 담겨 있었다. 걔는 아스팔트 위를 쉼없이 달려 민호가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에 도착했다.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엿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아련한 대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렸다. 민호는 땀에 젖은 채 집중하고 있었고 모서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며 모든 움직임으로 감정을 떨쳐내려고 했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가 자신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대양이 바지 자락을 물고 필사적인 표정으로 눈을 빛내고 있었다. 대양,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걔는 그의 다리를 놓고 일어나서 체육관의 소음을 가르는 길고 깊은 소리를 내었다. 민호는 등줄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다. 대양은 다시 짖었고 더 강하게 당기며 따라오라고 주장했다.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샵싸인 의문의 임신, 개와 아기 사이의 신비한 이야기. 서울의 분주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한 여자가 걸음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임신 9개월의 배를 양손으로 부여잡은 이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병원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의 발자국 뒤로 양수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도와주세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박지연은 고통과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근무를 막 시작한 베테랑 의사 김도연은 지연의 외침을 듣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숙련된 간호사 이미래가 휠체어를 가지고 달려왔고 두 사람은 함께 지연을 분만실로 신속하게 이동시켰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휠체어가 갑자기 멈췄고
검은색 털이 윤기 있는 개 한 마리가 휠체어의 금속 프레임을 물고 으르렁거리며 서 있었다. 그 개의 눈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누구도 지연을 데려갈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봐. 비켜. 우리는 통과해야 해. 김 의사가 외쳤지만 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병원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반쯤 열린 문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개의 으르렁거림과 지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들렸다. 이 개는 어디서 왔지? 청소부가 대걸레를 꽉 쥐고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속삭였다. 그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통에 몸을 비틀던 지연이 목을 뒤로 젖히고 인간처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울음소리도 비명도 아닌 길고 깊은 하울링이었다. 몇 초 후, 개는 갑자기 휠체어를 놓아주고 귀를 쫑긋 세웠다. 한 번, 두 번 짖더니 그 소리는 병원 복도를 울렸다.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은 진통의 틈새에서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개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아픔과 피로로 흐릿한 눈으로 속삭였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개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고 그 눈은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놀라운 지능으로 빛났다. 그런 다음 두 걸음 물러섰지만 떠나지는 않았다. 그는 그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침묵의 가디언처럼 모든 것을 관찰했다. 김 의사는 머리를 흔들며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자,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없어. 그는 손이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와 미래는 다시 힘을 주어 휠체어를 밀었고 분만실로 향했다. 분만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행동에 들어갔다. 김 의사는 신속하게 수술용 장갑을 끼웠고 지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축 늘어져 있었다. 박지연 씨, 몇 개월이신가요? 그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가슴이 경련하며 오르내렸다. 진통 사이에 그녀는 대답했다. 9개월이에요. 쌍둥이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 초음파 검사는 받으셨나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넘쳤다. 뜻밖의 임신에 그녀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답변이 공중에 무거운 구름처럼 떠 있었다. 김 의사와 이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했다. 뭔가가 옳지 않은 것 같았다. 출산 전 관찰이 없는 쌍둥이 임신은 너무 위험했지만 더 질문할 시간도 없이 지연은 신음소리를 내며 잠시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손은 휠체어 손잡이를 너무 세게 잡아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미안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울었다. 그녀의 몸은 경련적인 고통으로 활처럼 휘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료진은 그녀를 출산 자세로 배치했다. 김 의사가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미래는 지연의 한 손을 잡고 조용히 힘을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양막이 파열되었다. 진통은 격렬한 파도로 덮쳤고 지연의 몸은 둘로 찢어질 것처럼 떨렸다. 하지만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 지연 씨, 강해져야 해요. 힘껏 밀어보세요. 미래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격려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얼굴이 붉어지며 전력을 다해 밀어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았다.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거대하고 불균형한 배는 터질 것 같았고 피부는 한계까지 늘어났지만 아기는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병원 밖에서 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깼다. 길고 깊은, 거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하울링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벽을 통과해 스며들었다.
동시에 지연은 눈을 뜨고 입을 벌리며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그녀는 리드미컬하고 끊임없는 소리로 하울링을 시작했고 분만실은 이상하고 원시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다. 밖에서 개는 크게 대답하듯 짖었다. 마치 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았고 그 침묵의 대화에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김 의사와 이 간호사는 마비된 듯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 든 도구는 떨렸다. 지연이 다시 하울링을 했고 그 소리는 병원의 차가운 벽에 반영되어 유리창을 진동시켰다. 밖에서는 개가 응답하듯 하울링했고 그 소리는 복도를 타고 위층까지 들렸다. 간호사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멈춰 섰고 환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며 로비의 경비원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떨리는 물을 담은 유리잔을 든 청소부가 속삭였다. 그때 지연의 목구멍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담은 듯한 너무나 본능적인 소리였다. 김 의사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나오고 있어요. 미래 씨, 지금 여기 당신이 필요해요. 이미래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일들의 연속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그녀는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충격을 털어내기 위해 몇 번 눈을 깜박이고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심포니의 멜로디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김 의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도 손은 안정적이었고 조심하세요. 그는 아기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변했다. 그의 눈은 순수한 공포에 크게 뜨였고 입을 벌린 채 무음의 비명을 지르다가 그 소리는 놀라움의 헐떡임으로 바뀌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생각 없이 아기를 미래에게 건네주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쓰러지는 소리는 그의 비명소리에 묻혀버렸고 너무 큰 소리여서 밖에서 짖던 개의 소리조차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다. 아기를 팔에 안은 미래는 자신의 심장이 통제불능의 드럼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감이 작은 사내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리가 비틀거리며 그녀는 벽을 붙잡았다.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다. 제 정신이 돌아오기도 전에 휠체어에 여전히 누워있는 지연이 다시 하울링을 했다. 그 소리는 높고 절망적인 폭발음으로 들렸다. 하울링 사이에 두 번째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미래는 등줄기에 얼음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럴 수가.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고 분만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기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그 혼란스러운 날로부터 정확히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영과 그녀의 남편 정민호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 그들의 관계는 동화 같았다. 사랑, 열정, 그리고 속삭여지는 약속들로 가득 찬 격렬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꿈꾸고, 완벽해 보이는 인생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은 견디기 힘든 무게처럼 그들에게 내려앉았다. 매일이 일상적이고 불편한 침묵을 가져왔고 아무도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유리 같은 날들이 천천히 금이 가며 거리가 벌어져 갔다.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생긴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에 다시 불꽃을 일으키고 남아있는 것을 강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속에서 그들은 가족을 확장할 시간이 되었다고 결정했다. 아이를 갖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줄 공통된 꿈이었다. 그들은 밤을 보내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이름을 고르고 아기 방을 계획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끝없는 시도, 값비싼 치료법, 전문가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임신을 할 수 없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마다 좌절감은 커져갔고 둘 다 숨이 막히는 긴장 상태에 놓였다. 1년의 검사 후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이 도착했다. 민호는 불임이었다. 그의 불임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의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였다. 민호는 보디빌더였고 육체적 완벽함을 달성하는 데 사로잡혀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경고, 위험, 결과를 무시하고 과도한 용량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 그가 자랑스럽게 과시하던 조각 같은 체형은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라는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민호는 자신의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상처로서 조용한 원한을 품기 시작했다. 민호는 죄책감에 빠졌다. 그가 거울을 볼 때 강한 남자가 아닌 실패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둘 사이에는 침묵이 깊은 골짜기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되어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거의 시선을 교환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처럼 지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논쟁은 폭발적이었고 비난과 억제된 눈물로 가득 찼다. 집안의 공기는 질식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공허함 속에서 지연은 역사를 바꿀 결정을 내렸다. 지연의 슬픔을 알아차린 친구는 최근에 출산한 개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요. 꼭 한번 보러 오세요. 그녀는 거의 무심코 말했다.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친 지연은 큰 기대 없이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태어난 강아지들 중에서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튼튼한 검은 네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였는데 그 강아지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강아지는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생명력이 넘쳐서 그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를 팔에 안았을 때 그녀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 내 이름은 대양이 될 거야. 그녀는 결심했고 그것이 모든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강아지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대양을 집에 데려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호는 마당을 뛰어다니는 개를 보고 짜증이 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죠? 그는 팔을 꽉 교차시키며 물었다. 꽉 끼는 티셔츠 아래로 근육이 긴장되었다. 지연은 밝은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양이에요. 오늘 데려왔어요. 민호는 분노로 눈을 빛내며 코웃음을 쳤다. 농담해요. 개가 여기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집안에 털이 날리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동물과 내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고요. 지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 제발. 당신은 몇 년 동안 나를 보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혼자예요. 당신이 나와 이야기하지 않겠다면, 내 파트너가 되지 않겠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거예요.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가혹한 말이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했다. 당신은 나와 개를 교환하는 거에. 정말로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꼬리를 흔드는 대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마도 이 몇 분 동안 그가 지난 몇 달보다 더 많이 내 눈을 바라봤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감정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지연은 논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대양을 팔에 안고 방에 틀어박혔고 그동안 민호는 문을 세게 두드렸다. 그 동물을 당장 여기서 내보내세요. 그는 반대편에서 주먹으로 나무를 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강아지를 꽉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더욱 멀게 느껴져 그녀는 대양을 자신의 동반자이자 피난처로 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은 더 악화되었다. 예전에는 침묵하고 서로를 피했다면 이제는 매일 싸웠다. 민호는 대양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과 지연 사이의 간극을 상징한다고 확신했다. 이 동물이 당신을 나에게서 훔치려고 해요. 그는 비난으로 가득 찬 어조로 그녀를 비난했다. 아니요, 민호. 먼저 떠난 것은 당신이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가 보기를 거부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해하려고 하거나 망설이면서 키스를 나누거나 어둠 속에서 약속을 속삭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양이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기에 충분했다. 당신은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해요. 민호는 좌절감으로 공기를 차며 소리쳤다. 그동안 지연은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대양은 쑥쑥 자라서 검은 털이의 빛을 받아 반짝였고 눈은 항상 지연을 향해 있었다. 외로운 순간에 그녀는 책과 온라인 기사를 탐독하며 개 행동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앉아있기나 눕기와 같은 기본적인 명령을 가르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더 큰 것이 되었고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워졌다. 나는 대양의 표정, 그가 내는 소리, 모든 울음소리, 모든 짖음의 의미를 관찰했어요. 우리는 일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지연은 후에 회상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잔디밭에 누워있던 지연은 대양에게 미소를 지으며 순수한 재미로 짧게 하울링을 했다. 놀랍게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하울링하며 귀를 세우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고 흥미를 갖게 되어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다시 하울링했다. 대양도 즉시 따라했고 그 소리가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떨리는 흥분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대양에게 개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의를 끌기 위한 길고 낮은 하울링과 무언가를 중단시키기 위한 짧은 짖음을 했다. 그는 마치 둘만의 비밀 언어,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를 발전시킨 것처럼 인상적인 지능으로 따라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상황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 어느 저녁, 민호는 땀에 젖고 지친 채 체육관에서 돌아와 웃음소리를 듣고 정원에서 멈춰 섰다. 잔디 위에 누워있는 지연이 대양을 향해 하울링을 하고 있었고 개는 그녀 주위를 뛰어다니며 활기찬 짖음으로 반응하고 끊임없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웃으면서도 가볍게 그를 바라보았다. 대양에게 몇 가지 명령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설명했다. 민호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렸다. 언제부터 개에게 뭔가를 가르치는데 짖어야 했죠? 당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연. 그녀는 한숨을 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그가 그렇게 잘 따라 하더라고요. 봐요. 그녀는 낡은 비치 샌드를 물고 있는 대양을 가리켰다. 지연은 짧고 단호하게 한번 짖었다. 개는 즉시 멈추고 샌드를 떨어뜨린 후 앉아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봐요. 하울링은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고 짧은 짖음은 뭔가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진심 어린 미소로 빛났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몸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연. 당신은 개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물러서지 않았다. 누가 제정신이 아닌지 알아요, 민호. 당신이에요. 몇 년 전 아이를 갖자는 우리의 꿈을 깨뜨린 그 어리석은 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부터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를 미쳤다고 부르고 있어요. 말들은 화살처럼 날아가 각각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렸다. 민호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를 불임으로 만들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복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손을 대며 자신을 갉아먹는 좌절감을 억누르려고 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매일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는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져 거의 속삭이는 소리였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지연을 정원에 혼자 남겨두었다. 침묵은 담요처럼 무거웠다. 그날 밤, 민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화가 난 움직임으로 옷을 배낭에 쑤셔넣었다. 그는 돌처럼 진지한 얼굴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지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됐어요, 지연. 나 떠나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떠난다니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이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싸우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충분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하며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지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 생활은 붕괴되고 있었다. 하지만 첫 키스, 함께 웃었던 밤들, 함께 세운 계획들 등 행복했던 시간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때 지연이 다가와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민호, 다시 한번 시도해봐요. 그녀는 눈물로 그의 셔츠를 적시며 간청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지연,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한 번 더 노력해봐요. 가방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마치 그 접촉으로 모든 균열을 치유할 수 있을 것처럼 몸을 밀착시켰다. 키스는 나중에 왔지만 그것은 절박하고 굶주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치 사랑이 수년간의 고통을 지울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예전처럼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대양에 의해 깨어났는데 개는 이를 사용해 양말을 당기고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화가 난 그는 일어나 소리쳤다. 망할게. 그는 발로 동물을 밀어냈다.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이 개가 나를 깨웠어요. 나와 놀고 싶었던 거예요. 민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제발, 민호. 그는 그냥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폭발했다. 놀자고.
이 동물이 왔을 때부터 나를 짜증나게 한다는 걸 알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이 동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고, 비난과 행동의 같은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찾아왔다. 몇 주 후, 지연은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자주 어지러움을 느껴서 벽에 의지해야 했다. 커피, 향수, 식기세제 등 약간이라도 강한 냄새를 맡으면 메스꺼움이 왔다. 민호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렸다. 지연, 무슨 일 있어요? 당신은 그 개와 함께 하루 종일 바닥에서 뒹굴고 있어요. 어쩌면 벼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비난보다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물론, 범인은 항상 대항이죠.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친구의 조언으로 화장실에서 혼자 임신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쥐었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을 때, 그녀는 뒤로 쓰러질 뻔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났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민호는 불임이었고, 의사들은 그것을 확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충격 상태에서 그녀는 그 소식을 깜짝 놀랄 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그녀는 그것이 결혼 생활의 상처를 치유할 신의 선물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 오후, 부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은 작은 상점에서 하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샀고,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고, 좋은 식탁보를 깔고, 작은 신발을 중앙에 뚜껑이 있는 접시에 놓았다. 이 순간을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체육관에서 지친 채 도착한 민호는 로맨틱한 설정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저녁 식사는 뭐죠?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연은 긴장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결혼 생활의 새로운 단계를 기념하는 저녁 식사예요. 그녀는 감정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고개를 저었다.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곧 세상을 뒤흔드는 굉음으로 변했다. 강원도 산간 마을 전체가 이 무자비한 자연의 분노 앞에 무력했다. 김준호는 막 아침 커피를 따르던 중이었다. 그의 발밑에서 바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머그잔은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에 떨어졌다. 창문은 덜그럭거렸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내렸다. 지진은 1분도 채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세상은 영원히 달라져 있었다. 준호는 밖으로 뛰쳐나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연기와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갇혀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다. 도로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 마치 열린 상처처럼 보였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마을 위에 산비탈이 신음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가 반응할 틈도 없이 엄청난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산사태가 모든 것을 삼키며 밀려왔다. 나무들은 마치 성냥개비처럼 부러졌고 바위들은 탁구공처럼 굴러갔다. 마을 전체가 흙과 잔해에 움직이는 벽에 삼켜버렸다. 준호는 달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틀 후, 준호는 한때 마을의 중심지였던 곳에 서 있었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잔해를 파내며 구조대가 생존자를 찾는 것을 도왔다. 그의 몸은 아프고 피로가 근육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멈출 수 없었다. 흙과 부서진 나무의 냄새가 아직도 타오르는 화재의 연기와 섞여 있었다. 구급차와 구조대는 끊임없이 시신과 생존자들을 구출해내고 있었다. 준호는 전직 소방관으로서 화재, 홍수, 그리고 그의 영혼의 상처를 남긴 비극들을 마주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끔찍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자신에게 할당된 지역을 살펴보았다. 무너진 집들이 진흙층 아래에 파묻혀 있었고 지붕만이 잔해 위로 희미하게 보였다. 그 혼돈 속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것을 찾아야만 했다. 준호는 잔해 사이로 발을 내딛었다. 그의 부추는 뜨겁고 축축한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다. 매 걸음마다 그는 멈추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외침, 목소리, 무엇이든. 그때 그는 그것을 들었다. 희미한 긁는 소리였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외침 소리에 묻힐 듯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진흙 아래에서 나는 약하고 필사적인 소리였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다. 흙은 단단하게 뭉쳐져 있었고 잔해로 가득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파내려갔다. 소리는 더 커지고 더 필사적이 되었다. 그는 이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흙 아래의 움직임을. 그리고 무언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것이 그의 손가락에 닿았다.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흙을 파내며 더 빨리 파기 시작했다. 갑자기 털의 일부분이 드러났다. 개였다. 준호의 손은 떨리면서 그 동물을 해방시키려 했다. 조심스럽게 머리와 코에서 흙을 제거했다. 독일 셰퍼드였다.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그 털은 진흙으로 뒤엉켜 있었고 몸은 피로로 떨고 있었다. 준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갇혀 있었을까? 그의 양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여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얼어붙었다. 개 바로 옆에 무언가가 더 있었기 때문이다. 진흙 아래 반쯤 묻혀있는 것은 사람의 손이었다. 준호의 위장이 뒤틀렸다. 그는 더 빨리 파내기 시작했고 생명이 없는 노인의 팔을 드러냈다. 그의 손은 개의 목줄을 꽉 쥐고 있었다. 준호는 이 남자가 죽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며 필사적으로 침을 삼켰다. 그 인식이 화물 열차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그 남자 곁에 계속 있었던 것이다. 구조대는 몇 분 안에 도착했다. 그들은 독일 셰퍼드를 해방시키는 것을 도왔지만 준호는 거의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개는 거의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호흡은 약하면서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해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그의 시신을 잔해에서 들어올릴 때 준호는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개는 약해진 상태에서도 남자 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다. 준호의 목이 조여들었다. 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도 주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너진 마을에 밤이 찾아왔을 때 준호는 응급처치 텐트 밖에서 독일 셰퍼드 곁에 앉아 있었다. 개는 여전히 담요에 쌓여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부드럽게 개의 더러운 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넌 그의 곁에 있었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넌 그를 떠나지 않았어. 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이 약간 떨렸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대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와 개는 어떻게 함께 갇히게 되었을까?
그리고 걔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묻혀 있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구조가 아니었다. 그리고 준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응급처치 텐트는 조용한 속삭임, 의료 장비의 낮은 소리, 그리고 때때로 잔해에서 구출된 개들의 짖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밖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뜨거운 담요 아래 누워있는 독일 셰퍼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진규. 그것은 그의 목줄에 달린 태그에 쓰여진 이름이었다. 상처투성이에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 걔는 잔해에서 꺼내진 이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얕았고 그의 몸은 약했으며 그의 털은 말라붙은 진흙과 피로 뒤엉켜 있었다. 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준호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진규는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멀리서 일하고 있는 대원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그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턱을 굳게 다물고 구급대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가는 노인의 덮인 시신을 돌아보았다. 정호석, 그 이름은 그를 알아본 구조대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는 마을 외곽에서 개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호석은 마지막까지 진규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발소리가 준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마을의 수의사인 윤소라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친절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녀는 진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탈수 상태이고 영양 결핍이에요. 그의 다리는 부어있고 아마도 경미한 골절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소라는 그의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는 쇼크 상태예요. 며칠 동안 잔해 아래 묻혀 있었고 그를 지탱해준 것은 그와 함께 있던 남자뿐이었어요. 지금 그가 없어져 버렸으니 그녀는 걱정스럽게 진규를 바라보며 말을 흐렸다. 준호는 침을 삼켰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소라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가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준호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고 걔를 돌아보았다. 진규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있었다. 마치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는 듯이 보였다. 준호는 전에도 동물들이 슬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결코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위해 문 옆에서 기다리거나 빈 침대에서 낑낑거리거나 먹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하지만 이것은 다른 느낌이었다. 진규는 단순히 주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잔해 아래 갇혀 정호석의 몸을 자신의 옆에 느끼며 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진규가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도 그는 작별 인사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준호는 생각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간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구조 활동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작업자들은 여전히 생존자를 찾아 잔해 속을 헤매고 있었다. 먼지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준호는 임시 침대 위에서 그의 곁에 꼼짝 않고 있는 진규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는 소라가 주었던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준호는 다음 행동을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진규는 믿을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았지만 무엇을 위해? 만약 그가 지금 포기하려 한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텨왔을까?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사람들을 불 속에서 끌어내고
홍수에서 시신을 건져내고 불타는 집에 갇힌 가족들을 구조해왔다. 그는 재난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어왔지만 이 생존자는 준호가 도울 수 있다면 결코 또 다른 잃어버린 생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소라가 다시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따라 의료 텐트 근처의 작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진흙 묻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정호석 씨의 집에서 발견했어요. 소라는 표지를 만지작거리며 설명했다. 그의 것이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날짜, 메모, 짧은 기록들로 가득 찬 손글씨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곳곳에 발해 있었지만 단어들은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 마지막 항목 중 하나를 보고 그의 위장이 꽉 조여들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진규는 안전해야 한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내 가족이다. 그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군가 그에게 어울리는 삶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준호의 손이 노트를 꽉 쥐었다. 정호석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진규는 여기 있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진규가 남은 삶을 결코 돌아오지 않을 남자를 기다리며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의 마음이 아파왔다. 그는 노트를 덮었다. 그의 턱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진규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는 그의 곁에 앉아 개의 가슴이 느리게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독일 셰퍼드는 담요 위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의 몸은 약했으며 그의 눈은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먹기를 거부하고 마시기를 거부했으며 주변의 거의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그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정호석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그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준호는 진규가 다른 삶을 원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소라는 신선한 음식, 부드러운 말, 심지어 안심시키기 위해 친숙한 담요를 그의 곁에 두는 것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다. 하지만 진규는 거의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슬픔이 그를 삼키고 있었다. 준호는 이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주인을 잃은 개들은 그저 쇠약해지는 것이다. 어떤 개들은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개들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 옆에서 기다린다. 하지만 진규는 달랐다. 그는 단지 주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만약 진규가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도 그는 작별 인사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준호는 구조팀에게 조용히 부탁을 했다. 그들은 정호석의 시신을 발견하고 적절히 매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준호는 진규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걔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었다. 그를 다시 정호석의 냄새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또는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마침표를 찍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소라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진규의 상태를 보고 그녀는 동의했다. 이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도해 봐야겠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직전, 준호는 조심스럽게 진규를 팔에 안았다. 걔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항의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구조대는 정호석의 시신을 마을 외곽의 조용한 장소로 옮겼다. 계속되는 구호 활동의 혼란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땅은 여전히 평탄하지 않고 균열이 있었지만 공기는 고요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정호석의 시신을 덮고 있는 작은 흰청 가까이에 진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걔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얕았다. 그때 무언가가 변했다. 진규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 움직였다. 그의 코가 공기 중에 친숙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약간 몸을 움직였다. 그의 흐린 눈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을 이해하려는 듯이 깜빡거렸다. 그리고 그는 준호의 마음을 찢어놓는 소리를 냈다. 깊고 슬픈 낑낑거림이었다. 진규는 시트에 머리가 닿을 때까지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다. 그의 코는 천에 눌렸고 그의 몸은 떨리며 약하고 부서진 울음소리를 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침을 삼켰다. 그의 목이 막혔다. 걔는 알고 있었다. 그는 정호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미풍과 진규의 조용하고 가슴 아픈 낑낑거림뿐이었다. 그때 그는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는 천을 한 번 핥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준호는 진규와 함께 거의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며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 결국 걔의 몸은 떨림을 멈추고 호흡이 안정되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변화한 것이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그를 안아 올렸을 때 진규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나갈 때 진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진규는 먹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몇 입의 음식으로도 충분했다. 준호는 그의 곁에 앉아 걔의 털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그가 중얼거렸다. 한 걸음씩 나아가자. 진규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준호가 말을 걸었을 때 그의 귀가 아주 살짝 움직였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 공기는 맑았다. 재난 이후 마을을 덮고 있던 끝없는 먼지와 연기에서 벗어난 환영할 만한 변화였다. 준호와 진규는 나란히 걸으며 대피소 지역 외곽으로 이어지는 낡은 흙길을 따라갔다. 진규가 처음으로 오래된 장난감을 코로 건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이후로 그의 회복은 준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걔는 더 많이 먹고 더 강하게 걸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슬픔의 조용한 껍질 속에 웅크리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호를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가 말을 걸면 반응했으며 가끔은 그가 귀 뒤를 쓰다듬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준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신뢰는 얻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진규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준호를 따르고 말을 걸면 듣고 심지어 돌봄을 받는 것도 허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고 아직 깨지지 않은 벽이 있었다. 준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진규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걔는 살아남았지만 살고 있지는 않았다. 아직은. 그래서 준호는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길은 무너진 마을의 혼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공터로 이어졌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쳐들었고 그 중앙에서 준호는 고무공을 땅에 떨어뜨렸다. 진규는 그의 곁에 멈춰 서서 눈은 장난감에 고정되었다. 준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넌 아직도 그가 그립구나.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넌 이것을 혼자 할 필요는 없어. 진규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는 공을 집어들어 손바닥에 꽉 쥐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다. 이제가 그때였다. 그는 공을 가볍게 던져 공터 위로 굴렸다. 진규의 귀가 움직였고 그의 눈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의 근육은 긴장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자, 할 수 있어. 몇 초가 지났다. 그때 진규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진규가 천천히 공에 다가가자 준호는 숨을 삼켰다. 걔는 공 위에 서서 마치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는 듯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물었다. 준호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참으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후에 더 큰 일이 일어났다. 진규는 돌아서서 준호에게 걸어왔다. 준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걔는 그의 발 앞에 공을 떨어뜨리고 그를 올려다보며 앉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난 준비됐어.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준호는 진심으로 웃었다. 그는 손을 뻗어 진규의 털을 쓰다듬었다. 착한 아이. 그가 속삭였다. 걔는 그의 접촉에 몸을 기댔다. 준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신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이 대피소로 돌아왔을 때 준호의 세계는 뒤집어졌다. 물자 텐트 근처의 소동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서쪽 근처의 무너진 건물에 대해 무언가를 외치며 그의 곁을 달려갔다. 준호의 본능이 즉시 작동했다. 그는 현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움직이기 전에 진규가 뛰쳐나갔다.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망설이던 독일 shepherd가 주저없이 자네 지역을 향해 갑자기 달려나간 것이다.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진규. 하지만 걔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그를 쫓아가며 맥박이 빨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가 모퉁이를 돌자 그의 위장이 꽉 조여들었다. 작은 아이가 무너진 나무 더미 아래에 갇혀 있었고 그의 울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이 자네를 들어올리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지만 진규가 먼저 거기에 도착해 있었다. 준호는 충격으로 바라보았다. 걔는 즉시 몸을 낮추고 자네 속의 작은 틈새를 통해 아이를 향해 들어갔다. 진규, 기다려. 준호는 그를 불러보려 했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얼어붙었다. 진규는 아이를 코로 부드럽게 찌르고 그를 진정시키려 조용히 낑낑거리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개의 털을 움켜쥐었다. 준호의 목이 조여들었다. 진규는 항상 해왔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몇 분 안에 구조대는 무거운 나무를 들어올려 아이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울면서 달려와 그를 안았고 진규는 모든 과정 동안 그의 곁에 서서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이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 걔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망설이지 않았구나. 진규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꼬리를 흔들었다. 준호의 가슴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지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진규는 다시 살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태양이 재난 현장 위로 지고 있었고 아직 복구 중인 마을에 황금빛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공기는 망치 소리,
작업자들로부터 때때로 들려오는 멀리서의 외침 소리, 그리고 잔해를 치우는 기계의 낮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규는 달랐다. 그는 준호가 잔해 아래에서 발견했던 무너지고 슬픔에 잠긴 개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여기에 있었고 주변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꼬리는 때때로 흔들렸고 그의 귀는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마을의 소리에 세워져 있었다.